한 주간 시장의 이슈를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는 마켓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무님, 이번 주 가장 시장의 이슈가 이제 재정절벽 합의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합의라고 해야 되는지 밀어놨다고 해야 되는지 시장에서 뭐 여러 가지 시각들이 많은데 앞으로 여기와 관련된 것들은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일단락 됐다고 사람들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이런 것들이 다 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합의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이 세수를 더 얻을 수 있는 게 630억 불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연간 늘어나는 부채가 1조 달러예요. 네. 이건 뭐 상대가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미국 정부는 이 국가 부채를 스스로 해결할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동안 계속 돈을 풀어가지고 인플레를 유발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인플레를 만들어내면 그만큼 이제 부채 가치는 떨어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왜 자꾸 이런 쇼를 하느냐 이거죠. 그거는 마치 이게 좀 해결이 되어간다 하는 그런 인상을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돈을 풀 수 있는 그 시간을 버는 거거든요. 지난 4년 동안 계속 이런 걸 해왔죠. 근데 기다리던 인플레는 아직 오지는 않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부채는 늘어날 대로 늘어났고, 이제 뭐 신용평가 기관들은 계속 주의를 하고 있고, 그러면 인위적으로 부채를 줄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앙은행들이 국채를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FRB 같은 경우도 이제 미국의 국채를 20-30% 정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소각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하자. 그러면은 이제 부채가 그만큼 정부 부채가 낮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이제 그 정부가 직접 돈을 찍어서 시중에 풀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국만 이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유럽도 비슷한 현상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여기 일본도 동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일본의 엔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용인 안 하면 못합니다. 네. 그러니까 돈을 찍는 규모가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이 용인을 해줘야 되는데 미국이 봐주는 거죠. 그래, 너희도 돈 찍고 양적 완화해서 우리 그룹으로 들어와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미국, 유럽, 일본이 한꺼번에 이 중앙은행이 이제 국채를 소각하게 되면은 결국 세 군데의 신용이 한꺼번에 떨어지겠지만 어차피 이들 국가의 통화가 이제 주요 통화니까 갈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충격이 최소화될 것이다. 결국 이런 식으로 한번 좀 이 국가 부채를 좀 해소시켜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에는 뭐 이런 쇼들을 하면서 표현하신 대로 이런 어떤 이벤트나 뭐 이런 것들이 진행되면서 시기적으로 늦춰지다가 국채를 소각해버리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 말씀하신 대로 국채를 소각할 가능성 부분은 시기나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되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나요? 뭐 아직까지 그러니까 인플레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제 지금에 하던 식으로 이제 그런 어떤 모션을 취할 수 있겠지만 이제 인플레가 진짜 불거지기 시작하면 약간 좀 건전한 인플레가 아니라면 그럼 이제 그럴 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거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겠죠. 예. 그렇다면 계속해서 이런 그 국가 부채를 줄여가는 과정이라든지 이런 이벤트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이벤트 안에서 투자자들이 그러면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자산들은 어느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가요? 저희는 결국엔 돈 벌 수 있는 데를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그 이머징 국가들의 어떤 통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중앙은행이 국채를 소각할 때 내가 이번만 할게 이렇게 얘기는 하겠죠. 네. 근데 뭐 그 국가 부채가 줄어들 수 있는 어떤 구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리한 투자자들은 그걸 알아차리는 거죠. 그래서 도망가야겠다 생각을 한다 그러면 이 이머징 국가, 신흥국가들 쪽으로 이제 자금이 스며들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쪽 국가들의 통화가 강세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이머징 국가의 채권이냐 주식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간절하게 그 인플레를 만들고 싶어 하기 때문에 채권은 인플레에 타격을 받지 않습니까? 차라리 이머징 주식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 이머징 국가 중에서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 데는 이제 수출 산업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통화 강세 때문에. 네네. 그런 데 말고, 그러니까 내수 기반이 좀 풍부한데,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같은데, 그런 데는 뭐, 상당히 좀 좋은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주식이 조금, 다른 자산에 비해서는 좀 부담은 덜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2년 동안 조정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가 채권에 비해서 훨씬 더 버블이 덜한 상태거든요. 또 주식을 투자할 때 가장 우려되는 게 뭐냐면 이 만일의 사태. 그러니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그런 건데 그런
것들이 나올 만큼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예. 설령 발생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무마할 수 있는 훈련이 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뭐 주식이 좀 낮고 특히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떨어지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상반기에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시간이 갈수록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좀 어차피 이 정부의 지출을 줄여야 되는 그런 압력을 계속 받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비가 줄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실적이 나빠지고 그래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 그러니까 하반기로 갈수록 약간 좀 주가가 좀 조정을 겪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일단 주식시장 나빠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이시고 하반기보다는 상반기가 좀 낫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외 쪽으로 본다면 이머징 마켓, 특히 내수가 좀 탄탄하게 받쳐주는 그렇습니다. 이머징 마켓 쪽에 좀 관심을 갖자. 네네. 이런 얘기로 좀 요약이 되고요. 그렇다면 국내 시장 쪽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최근에 저희도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할 것으로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네. 박근혜 당선인이 당선되면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이제 지켜질 것 같은데 종합소득세 과세 범위가 연간 소득 4천만 원에서 이제 2천만 원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주식시장이나 증권주 이런 부분에도 민감하게 좀 투자자들이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최근 그래서 증권주가 좀 올라왔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국이 저성장 국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산 증식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제 절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관심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세금 더 내는 거에 대해서 이상한 그런 거부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세무서에서 뭐 성실납세자로 상 받으러 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네. 기분이 좋기보다는 당신은 봉입니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이 종합과세를 어떻게든 좀 피하고 싶은데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제 뭐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네. 아니면은 10년 이상의 장기저축, 이게 보험 상품이죠. 이거 들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물가 연동체 같은 그 분리 과세 상품 같은 거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 두 번째나 세 번째는 되게 제한적이잖아요. 네네. 결국은 이제 주식 이 의미 있는 수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봤을 때 주식이 이렇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된다. 그러나 증권주가 과연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주의 기능이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중개 업무를 하는 거예요. 브로커리지라고 그러죠. 네네. 나머지 두 개는 이제 그 자기 계산으로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인수주선 같은 걸 하는 건데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진입 장벽이 아예 없거든요. 네네. 여기서 이게 증권 회사의 가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브로커지 하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매매 회전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이 데이 트레이딩 하고요. 그러니까 그날 샀다 팔았다 막 그 회전율을 높게 가져갔었거든요. 근데 이미 많이 인구 노령화가 됐어요. 그래서 위험에 대한 인내력이 많이 떨어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는 그 회전율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경쟁 같은 것도 굉장히 좀 치열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요즘에는 뭐 MTS라 그래가지고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 해가지고 증권사가 뭐만 얘기만 하면 그게 금방 내 손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이 브로커가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차 증권사는 이제 이 수익 모델이 사라진다. 그래서 구조적인 문제다. 그래서 저는 올라올 때마다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는 됐는데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증권주가 이익을 보는 건 아닐 것이다. 네. 결국에는 브로커리지만 집중돼 있는 국내 증권사들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지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앞서 이제 보험 상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보험사들은 도움이 될까요? 보험사 쪽으로도 돈이 좀 들어오겠죠, 물론. 근데 보험사는 규제가 있어요. 최근에 보험사들이 단독 특약 상품 같은 거 팔지 않습니까? 원래 보험사들은 그동안 이 포괄 상품을 팔았거든요. 그 안에는 사망 담보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람이 사망할 확률이 낮잖아요. 그러니까 손해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보험사들은 여기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망 담보를 빼고 이 질병 건건이 단독 특약 상품을 만들어서 팔면은 이 손해율이 올라가거든요. 적자 나거든요. 근데 정부가 그걸 푸시하는 거죠.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가계의 어떤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정부는 그걸 계속해서 압력을 넣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규제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볼 때는 차라리 홈쇼핑 업체가 낫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홈쇼핑 업체는 사실 보험 팔아서 짭짤하게 돈을 벌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실손 보험 쪽이 절판이 됐었어요. 왜냐하면 정부가 이 담보율을 이 보장률을 네. 100%에서 90%로 낮췄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커지니까 인기가 확 줄면서 그렇게 됐었거든요. 근데 이 단독 특약 상품이 다시 새로운 수익원을 딱 등장을 하면은 홈쇼핑 업체가 좀 짭짤하게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연예인들도 많이 이 보험사 자격증을 따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괜찮은 비즈니스 같아요. 결국에는 어떤 정책이 나왔을 때 순간적으로 봤을 때 그게 오를 것 같냐가 아니라 이게 실제로 이익으로 연결되느냐를 봐서 투자할 곳을 정해라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보험사보다는 도리어 보험 상품을 팔고 있는 곳이 네. 이익이 더 나니까 홈쇼핑이 낫다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원화 강세 관련 얘기를 좀 더 하고 싶어요. 방금 전에도 외환시장을 저희가 점검을 좀 하긴 했는데, 어제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이 엔화 약세, 원화 강세 나오니까 크게 하락하면서 오늘도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반대로 원화 강세 수혜주로 꼽히는 게 항공주입니다. 이 항공주를 꼽는 분들 얘기가, 외화 부채가 항공주들이 많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나오면 굉장한 수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기에는 동의하시나요? 예,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항공주들의 어떤 부분적인 문제들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경쟁이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가 항공사들이 최근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치고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베트남의 호치민시에 제주항공이 들어갔어요. 네네. 그러니까 아시아나 항공이 그 요금을 확 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주항공이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리고 다시 거기서 철수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항공료는 떨어졌다 그 얘기죠. 네. 근데 이렇게 본다 그러면 차라리 여행주가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행 그 패키지 상품 중에서 지금 이 항공료 비중이 제일 커요. 근데 그 가격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은 여행 쪽에서 상당히 수혜가 되고 특히 이제 인구 노령화라든가 원화 절상으로 인해서 이 출국하는 그런 여행객들이 계속해서 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 여행 수요 중에서 이 가장 그 주 고객이 50대, 60대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이 기업에 이제 임원하시던 분들인데, 일일이 어레인지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서비스를 많이 해달라고 부탁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행사가 이 부가가치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게 큰 거죠. 그리고 2013년부터는 이제 여행사들이 중국 현지에서 직접 모객하거든요. 그리고 또 모시고 와가지고 이 호텔 비즈니스를 또 시작을 본격화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013년에는 새로운 어떤 수익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여행주를 보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항공주보다는 원화 강세. 네. 원화 강세하면 항상 여행주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추자 이런 말씀이시고, 지난주에는 태양광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다고 하는데 이번 주 좀 듣고 싶은 게 원자력 쪽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일하게 꺼낼 수 있는 카드가 대도시화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관건은 전기예요. 어떻게 전기를 확보할 거냐 하는 건데, 물론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이 에너지원을 다각화하는 것도 좋지만 아주 믿을 만한 그런 그 기저 발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네. 그게 원자력 이외에 대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중국 같은 경우도 이 원자력 발전소로 건립을 재개한다는 얘기도 좀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아베 내각이 딱 들어선 다음에 이 원자로 건설을 재개하겠다는 그 방침을 바로 밝혔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제 제조업을 살리기 위해서 엔저를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이제 싸고 질 좋은 전기를 주겠다는 거죠. 물론 안전도 좋지만 지금 이 경제 형편상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원전은 사실 선진국에서 주로 건립이 됐었는데요. 이제 전기가 필요한 곳은 신흥시장이니까 그쪽에 네. 새로 건립될 그런 원자로가 되게 많아질 것 같고요. 이제 쓰나미 이후에 모멘텀이 좀 약해졌지만 2013년에 아마 태양광처럼 그런 어떤 새로운 턴어라운드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원자력 관련주들도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간 주요 이슈를 분석하고 다음 주 전략까지 조금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자산운용의 김학주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